정선아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다. 쉰 평생 그랬다. 드라이클리닝 기계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할 때 나는 수증기 냄새, 손님들이 맡긴 옷에 묻은 각자의 삶,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68세가 된 지금도 허리는 곧고 손놀림은 빠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슴이 자주 조였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새벽에 깨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다. 심장질환 말기. 의사는 테이블 너머로 차분히 말했다. 수술하시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이 길고 최소 6개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의사는 수술 날짜와 비용, 회복 과정을 설명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다른 질문이 맴돌았다. 돈은 있다. 세탁소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모은 돈이 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 누가 끝까지 곁에 남을까? 병원 복도를 나서며 선아는 창밖을 내다봤다. 봄볕이 따스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다. 그녀도 그랬다. 자식 셋을 키우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 버텼다. 아이들은 잘 컸다. 장남 민재는 무역회사 임원이 됐고 둘째 유경이는 학원을 운영한다. 막내 도윤이는 야간버스 기사지만 성실하다. 다들 제 삶을 꾸리고 있다. 그런데 막상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문득 궁금해졌다. 진짜 필요할 때 누가 남을까? 전화 한 통으로 달려올 사람은 누구일까? 선아는 병명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마치 가벼운 부탁처럼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말이야.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그렇게 시험은 시작됐다. 선아는 알고 싶었다. 자신이 세운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그 대답이 곧 남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정할 것이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공항 라운지에 있었다. 배경으로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다. 어머니, 지금 싱가포르 출장 가는 길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큰일은 아니고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 다녀야 할 것 같아. 혹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이번 계약 성사되면 승진이 걸려 있어서요. 일단 다녀와서 상황 보고 연락드릴게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선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민재는 늘 그랬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지만 그 책임은 항상 이를 향해 있었다. 어머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둘째 유경이는 달랐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심장이 좀 안 좋대. 검사도 받아야 하고 당분간 누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엄마, 그러면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줘요. 제가 원장이라 학원 비우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학부모들 눈치도 보이고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유경이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선아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딸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 해결책 안에 자신은 없었다. 그래, 알았어. 생각해볼게. 전화를 끊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세탁소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아이들은 다 컸다. 각자의 삶이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돌아오는 건 합리적인 거절뿐이었다. 출장, 승진, 학원 운영, 학부모 눈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선아는 막내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도윤이는 형편이 가장 어려웠다. 야간버스 기사로 일하며
아내 소라와 작은 월세방에서 산다. 아이도 없고 저축도 변변찮다. 그런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도윤아, 엄마야. 지금 통화 괜찮아? 네, 엄마. 지금 막 퇴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도윤이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 제가 모실게요. 선아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다가 다시 갖다 댔다. 뭐라고? 제가 엄마 모실게요. 교대 근무 조정하면 낮에 시간 낼 수 있어요. 도윤아, 내가 무슨, 너 형편이 어떤데, 엄마 때문에 일 그만둘 순 없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얘기해서 당분간 주간으로 돌려달라고 할게요. 야간 수당 좀 줄겠지만 괜찮아요. 선아는 말문이 막혔다. 도윤이는 매달 빠듯하게 살았다. 야간 수당이 줄면 생활이 더 팍팍해질 게 뻔했다.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소라는 며느리 생각은 해봤니? 엄마,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곧 소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도윤이한테 들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제 편의점 매니저 일도 시간 조정 가능해요. 소라야, 너희 둘 다 고생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결혼할 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전세금 보증 서주시고 도윤이 사고 났을 때 병원비도 내주셨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가족이니까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말 실천할 차례예요. 선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소라는 시집 올 때 친정 도움 하나 없이 왔다. 선아가 챙겨준 것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저희 집이 좁긴 한데 작은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어머니, 언제부터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선아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 세탁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 많은 사람, 배운 사람, 지위 높은 사람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곁에 남겠다고 한 건 가장 형편이 어려운 막내였다. 며칠 후 선아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도윤이네 집으로 갔다. 오래된 빌라 3층, 좁은 복도 끝 집이었다. 도윤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오셨어요. 방은 정말 작았다. 그러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고 창가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소라가 부엌에서 나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선아는 밥상 앞에 앉았다.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따뜻한 미역국. 도윤이와 소라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함께 밥을 먹었다. 선아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돈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가 끝까지 남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선아가 도윤이네 집에 머문 지 2달이 지났다. 병세는 조금씩 악화되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선아는 망설였다. 회복이 더딜 거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이 소식이 형제들에게 전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민재가 먼저 찾아왔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였다. 어머니, 왜 수술을 안 하세요? 의사가 권했다며요? 아직 생각 중이야.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수술해야죠. 제가 비용 다 댈게요. 그리고 도윤아,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요양병원 알아볼게.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다. 형, 엄마가 여기 계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간병을 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 며칠 후 유경이도 왔다. 그녀는 통장과 서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생활비 통장이죠? 제가 관리할게요. 의료비도 정리해야 하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니까요. 선아는 딸을 바라봤다. 상속? 나 아직 안 죽었어. 그게 아니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요. 도윤이한테만 맡기면 나중에 오해 생겨요. 우리가 돈 관리하고 도윤이는 간병만 하는 게 공평하죠.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라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저희는 어머니 돈 바라고 모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대? 난 그냥 투명하게 하자는 거야. 선아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관심의 방향이 달랐다. 민재는 수술과 병원을, 유경이는 돈과 서류를 이야기했다. 정작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선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도윤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엄마, 정말 이러셔야 해요? 응,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너희끼리 안 싸운다. 선아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수술은 하되 과도한 연명 치료는 거부한다. 그리고 재산 중 일부를 도윤이에게, 나머지는 셋이 균등하게 나눈다. 단 자신의 간병과 치료 결정권은 도윤이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했다. 도윤이가 끝까지 함께 했으니까 이건 공평한 거야. 서류를 들고 나온 선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민재와 유경이에게 서류 사본을 보냈다. 항해 전화가 왔지만 선아는 단호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정한다. 그날 이후 형제들의 방문은 뜸해졌다. 선아는 슬프지 않았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이미 알았으니까. 갈라진 길 끝에서 남은 사람은 분명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완치가 아니라 시간을 번 것이라고 했다. 선아는 그걸로 충분했다. 도윤이네 작은 집에서 회복 기간을 보내며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다. 아침마다 소라가 끓여주는 죽을 먹고 낮에는 도윤이와 함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었다. 저녁이면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누구도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내일 먹을 반찬을 의논했다. 선아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갈까요? 도윤이가 휠체어를 준비했다. 소라는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동네 공원은 가까웠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우거졌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선아는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일만 했다는 것, 아이들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정작 아이들과 이렇게 걷는 시간은 없었다는 것. 도윤아, 너 어렸을 때 엄마랑 놀아본 적 있니?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바빴어. 도윤이는 휠체어를 멈추고 앞으로 돌아와 쪼그려 앉았다. 엄마,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엄마가 우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선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다. 그 손이 참 따뜻했다. 회복이 어느 정도 되자 선아는 결정을 내렸다. 세탁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3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놓을 때가 됐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세탁 기계들을 정리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지만 선아는 담담했다. 그리고 세탁소를 판 돈 중 일부를 지역 돌봄센터에 기부했다. 자신처럼 혼자 늙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다. 이거 어르신들 식사 지원하는데 써주세요. 센터장이 감사하다며 거듭 인사했다. 선아는 흐뭇했다. 돈이 이렇게 쓰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다. 민재와 유경이는 가끔 전화를 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솔직해졌다. 엄마, 그때는 제가 좀 그랬어요. 됐어. 다들 바쁘잖아. 엄마도 이해해. 선아는 진심이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선택이 사람을 드러낸다는 걸 배웠을 뿐이다. 어느 저녁 선아는 도윤이와 소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소라가 된장찌개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다. 형제들과의 관계도
기억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 이 식탁에 누가 남았는지는 분명했다. 선아는 숟가락을 놓으며 웃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곁에 남을 사람들을 알았으니까.